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연인 임관산. 인도 차이나의 젖줄 메콩강 하늘과 맞닿은 곳 아시아 지붕인 티벳 고원에서 발원했다. 티벳 고원의 만년설이 녹아 생긴 생명수가 4,350km를 흐르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 베트남의 비옥한 삼각주를 만들어주고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그 대장정을 마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메콩강의 자식이다. 그들은 메콩강이 적셔준 땅에서 자란 곡식을 먹으며 살아간다. 모든 것이 태평양을 향해 간다. 어떤 것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모든 것이 강 속에 깃든 심오하고 현기증 나는 물살에 실려갈 뿐이다. 모든 것이 강이 지닌 힘의 표면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영화 연인. 이 메콩강 위에서 15살 프랑스 소녀와 그보다 12살 많은 중국인 남자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비정상적인 가족과 가난 그리고 누군가의 폭압이 만들어낸 고통과 점호 속에 있던 소녀에게 한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메콩강 위에서 그를 만나다. 1929년 나는 15살 반의 프랑스 소녀였다. 그때 나는 프랑스령 베트남에 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사택에서 사이공 국립기숙사로 가기 위해 메콩강을 건너는 배를 타야 했다. 가난과 신경증에 시달리는 홀어머니와 죽이고 싶은 오빠, 이 모든 것에 나의 삶이 일찍부터 너무 늦어버렸다고 느끼던 시절이었다. 내 인생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15살 때 메콩강을 건너는 배 위에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날의 내 모습은 어린 창녀와도 같았다. 나는 생사로 만든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낡았고 속이 훤히 내 빛이다시피 했다. 소매는 없었고 가슴과 등이 심하게 파인 옷이었다. 그 옷은 예전에 어머니가 입던 옷으로 나에게 준 것이었다. 그리고 벨트. 아마도 오빠들의 허리띠 중 하나였을 가죽 벨트를 허리에 졸라매고 있었다. 발엑스일 때 어머니가 사준 하이힐도 신고 있었다. 사람들이 곧잘 아름답다고 칭찬해준 수치 많고 부드러운 구릿빛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따내렸고 버치빛깔의 입술 연지를 진하게 발랐다. 이보다 더 대담한 것은 그날 내가 남성용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모자는 장밋빛이 도는 일종의 펠트 모자로 커다란 검은 리본까지 달려 있었다. 나는 볼품없이 야윈 내 얼굴이 그 모자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모자를 사랑했다. 펠트 모자를 쓴 소녀가 강물의 레몬빛을 온몸으로 받은 채 난간에 팔꿈치를 개고 나룻배 갑판 위에 올라서 있었다. 남성용 모자가 그 장면을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것이 유일한 색깔이다. 그날 내가 탄 배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우아한 남자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이공 금융가들이 별개 있는 유럽 스타일의 옷을 입었으나 백인이 아니었다. 식민지 백인 여자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그 우아한 젊은 부자가 고급 자동차에서 내려 영국제 담배를 피우며 나에게 걸어올 때 나는 직감했다. 나는 더 이상 원주민용 버스로 여행하지 않게 될 것이며 앞으로 고급 자동차가 나를 학교와 기숙사에 데려다 줄 것임을, 그리고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임을 나는 그의 고급 자동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검은 성령주 안으로 들어간다. 차문이 다시 닫힌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나른함이 일종의 피로가 갑자기 온몸에 퍼진다. 강의 불빛이 흐려지면서 보일 듯 말 듯하다. 가볍게 귀가 먹먹해지고 사방에 안개가 퍼진다. 사막 같은 어머니의 삶과 죽이고 싶은 큰오빠,
어머니는 지푸라기에 매달린 꿈을 꾸고 있었다. 꿈과 대상은 내가 아닌 큰오빠였다. 작은오빠는 사이공의 말단 회계사가 되어야 했으며 작가를 꿈꾸던 나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수학교사를 목표로 공부해야 했다.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였으며 오직 큰오빠를 향한 어머니의 지독한 편애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손댄 사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삶에 대한 암담한 절망, 어머니는 날마다 그 절망에 시달리며 지냈다. 그 절망 속에서 나는 큰오빠를 죽이고 싶어 했다. 어머니의 주인은 온통 사막이었고 그 사막은 큰오빠였다. 큰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는 아편을 피우러 가기 위해 심부름꾼들의 돈을 훔친다. 그는 어머니의 돈도 훔친다. 장롱을 뒤져서 훔친 돈으로 도박을 한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앙투르 디메르 지방에 집을 한 채 샀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는 계속 도박을 한다. 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그 집을 판다. 그 무렵 나는 큰오빠의 죽음을 기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죽음의 공모자는 어머니였다. 돈이 바닥나면 모든 게 끝장일 때 어머니는 딸이 나이 어린 창녀 같은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허락했다. 아마도 어머니는 딸이 돈을 벌어온다면 어떤 일을 해도 막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면전에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큰아들을 제거해버리고 싶었다. 그것을 통해 어머니를 보라고 싶었다. 고통, 정오, 죽음, 가난 이것들이 나에게 지배할 때 고급 승용차를 탄 중국인 부자가 나에게 나타났다. 그와 첫 경험을 하다. 그날은 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는 날마다 자동차를 타고 와서 나를 학교에 데려가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기숙사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오후 그가 기숙사로 찾아와 나를 클링에 있는 독신자 아파트로 데려갔다. 나는 가벼운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나의 옷을 벗기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그에게 이 집으로 데려온 다른 여자들을 다루듯 나를 대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원피스를 벗겼다. 하얀 면으로 된 작은 속치마마저 벗겼다. 그는 그렇게 알몸이 된 나를 안아 침대로 데려갔다. 내 옆에 누운 그는 다른 쪽으로 돌아눕더니 곧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내 쪽으로 돌려눕혔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살갗은 놀랄 만큼 부드러웠고 말랐고 털도 없었으며 근육도 없었다. 마치 병자 같았다. 나는 그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성게의 부드러움을, 살갗의 부드러움을 손끝으로 느낀다. 그 금빛을, 그 미지의 새로움을 그녀는 어루만진다. 그는 신음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가정스러운 사랑에 빠져있다. 그가 울면서 그것을 냈다. 아마 나룻배 위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출혈한 사실을 몰랐다. 그가 발견하고 나에게 아팠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집의 가난에 대해 말했다. 그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동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또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에게 그걸 해주세요. 그는 그대로 했다. 피가 들끓는 속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정말로 거의 죽을 지경으로까지 끌고 갔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내 어린 젖가슴을 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의 강력한 쾌락에 두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고통이었던 그것은 점차 사그라들면서 쾌락으로 바뀌었다. 나는 천천히 고통에서 빠져나와 향락의 바다로 들어갔다. 형체가 없는 바다, 비길 때조차 없는 바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나에게 건네었다. 창문을 가린 브라인드를 통해 저녁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떠올랐다. 나는 다시 리본이 달린 남성용 모자를 쓰고 아이를 신고 입술에는 짙은 루즈를 발랐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중국식 오케스트라가 있는 어떤 거대한 식당으로 갔다. 그와 내 가족의 식사. 그의 아버지는 300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부자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파리로 보냈으나 그는 공부를 하지 않고 떠돌았다. 그것을 안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12살의 어린 나를 두려워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우리의 관계가 계속된 1년 반 동안 내내 나는 고통을 느꼈다. 내가 그를 나의 가족에게 인사시키겠다고 말하자 그는 도망치고 싶어 했다. 나는 웃었다. 나는 그가 자기 아버지와 맞서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나를 데리고 도망칠 용기가 없음을 깨닫는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곧잘 운다. 그의 영심 그것은 바로 나이고 그의 노예건성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재산이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값비싼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를 보지도 않았다. 오직 어머니만이 몇 마디 말을 했으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엄청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음식값을 치렀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아무도 고맙다고 말할 줄을 모른다. 그들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백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이 불편한 식사 자리를 벗어나 나와 단둘이 있고 싶어 했지만 큰오빠가 수루스에 가서 그의 돈으로 술을 마시고 춤추고 싶어 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항상 큰오빠의 말을 따라야 했다. 나는 그에게 큰오빠의 말을 전달했다. 우리는 모두 마르텔 페리의 술을 주문한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재빨리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을 시킨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금방 취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다. 수루스에서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그의 눈물을 걸성일 듯한 불쌍한 표정으로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거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거를 안심시켰다. 그에게 우리 가족은 늘 이렇게 말해주었다. 우리 가족은 돌로 된 가족이다. 어떤 접근도 불가능한 두꺼운 퇴적물 속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단지 정오의 대상일 뿐이었다.